자, 이번 시간에 28번부터 해서 마무리합니다. 자, 보통 여기 보니까 갑은 자신의 X토지를 을에게 매도하였고, 그 다음에 을은 X토지를 병에게 전매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은 을을 그 다음에 병하고 들어와 있죠. 지금 이렇게 보면 중간 생략 등기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을 건데, 옳지 않는 것은 우리 시험에서는 중간 생략 등기가 작년 31회 때 이런 형태로 하나 문제가 배정이 됐죠. 자, 옳지 않는 거다라고 했는데 기억해 보니까 갑과 을, 병 사이에 중간 생략 등기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합의가 있었네요. 그럼 갑은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는 소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갑의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자체가 소멸되는 건 아니에요. 단지 병이라는 사람이 직접 갑에게 등기를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 소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소멸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을이 을의 요 등기 청구권이 있잖아요. 이 등기 청구권 자체는 그대로 존속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소멸되지 않습니다. 니은번에 을의 갑에 대한 여기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양도가 됐다. 그럼 갑에 대한 통지만으로 대항력이 생긴다. X가 됐는데요. 보통 이 을이 가지고 있는 등기 청구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등기 청구권을 누구한테 양도한 거죠? 병에게 양도가 됐어요. 그럼 병에게 양도가 되면 다시 요건 누구에게? 을이 갑에게, 요 갑이라는 사람에게 뭐 해야 되죠? 통지를 하게 되고, 다시 갑이라는 사람이 뭐가 들어와야 돼요? 승낙이 들어와야 돼요. 요 승낙이, 요 갑의 승낙이 있어야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양도하고 통지가 됐다고 해서 무조건 병이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것도 X가 됐네요. 자, 디귿번에 갑을병 사이에 중간 생략 등기에 관한 합의가 없었네요. 합의가 없었다. 그럼 중간 생략 등기가 이루어져서 실체관계에 부합됐다라고 돼 있죠. 요건 뭐예요? 이미 중간 생략 등기가 이루어졌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기등기가 된 거잖아요. 기등기가 된 겁니다. 그럼 그 등기는 무효다라고 했는데 X가 되죠. 실체관계에 부합되기 때문에 당연히 유효한 걸로 취급을 합니다. 무효다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X가 됐네요. 자, 그럼 넘어오면 니을번. 자, 갑을병 사이에 중간 생략 등기에 관한 합의가 있은 후 합의가 있었습니다. 갑을병 간의 특약, 갑과 을 간의 특약에 따라서 매매대금이 인상이 됐어요. 그럼 매매대금이 인상되면 분명히 미지급이라는 게 들어와요. 요게 인상이 되고 미지급이 됐다. 그럼 당연히 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갑은 이행 거절할 수 있어요. 갑은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이것도 동시이행 관계가 되는 거거든요. 한병권이기 때문에 얘는 옳은 정답이 됐습니다. 옳은 정답이. 그럼 지금 틀린 정답을 찾으려면 기억하고 니은하고 디귿 이렇게 틀린 정답이 됐네요. 4번이 정답이 되는데 이 문제는 지금 중간 생략 등기에 관련된 문제긴 한데 우리가 작년 31회 때 문제를 배정했어요. 그래서 한 번 정도만 이렇게 참조만 좀 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려요. 우리는 중간 생략 등기가 한 번 나오면 다음에 좀 잘 안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참조만 해 주십사고 부탁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29번. 자, 공유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건데요. 공유는 항상 문제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염려를 하셔야 됩니다. 자, 부동산 공유자의 공유 지분, 요 지분폭이라고 하네요. 의사표시가 다른 공유자에게 도달하더라도 이로써 곧바로 공유 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이건 옳은 정답인데요. 이 물권 포기라는 거 있죠. 이 물권 포기는 당연히 일종의 물권의 포기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등기가 되어야 효력이 발생이 되거든요. 등기가 되어야 효력이 발생이
된다. 그래서 단지 포기 의사만 했다고 해서 효과가 발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소수 지분권자는 공유물 전부를 협의 없이 점유하는 다른 소수 지분권자에게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 지문은 우리 시험에서는 31회 때 기출이 됐고요. 작년이죠. 그러니까 20년도에 5월 14일자인가 그때 판례가 변경됐었어요. 그래서 요 형태, 그러니까 갑이란 사람이 2분의 1이고 을도 2분의 1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때 여기 누가요? 요 갑이라는 사람이 여기를 이렇게 일부를 소나무를 심어 놓은 거죠. 이런 형태로 소나무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나중에 누가요? 요 을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을이 이 누구한테 갑이라는 사람에게 방해 제거를 청구했어요. 방해 제거를. 요건 가능해요. 또 지분의 비율로 손해배상이다라고 하는 거 있죠. 손해배상도 가능해요. 근데 요걸 반환 청구한다, 인도 청구한다라고 해서 이건 X가 됐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소수 지분권자가 그걸 인도받아서 반환받아가지고 점유를 하게 되면 결과론적으로는 뭐가 되는 거예요? 독점적 점유가 돼버린단 말이죠. 독점적 점유가 되니까 이건 안 된다. 다른 갑에게도 2분의 1이라는 사용 권한을 어느 정도 갖고 있으니까 독점 지배를 해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 문제를 인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틀린 걸로 문제를 냈었죠. 그래서 우리 31회 때도 이 문제는 나왔는데 간평에도 그대로 배정을 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에 과반수 지분권자, 과반수입니다. 공유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 지분 과반수권자는 관리 방법을 정할 수 있죠. 5번의 토지 공유자 사이에서는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 비용을 부담한다 그랬어요. 관리 비용을 부담한다. 지분의 비율로 부담을 하죠. 5번의 공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제든지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언제든지. 요건 단독입니다. 단독으로 분할 청구가 가능해요. 그래서 29번은 3번. 어떻게 보면 예견되어 있었던 문제죠. 판례가 완전히 바뀐 거니까. 그래서 29번에 2번인데 정답이 우리 시험에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시험이죠. 작년에 배정이 됐다 하더라도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조심을 하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공유물 분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거 30번인데요. 첫 번째는 공유물 분할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소급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소급되지 않는다. 자, 2번에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 현물 분할이 원칙이다. 우리가 분할을 할 때에 협의 분할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요 재판상 분할이 있잖아요. 근데 협의 분할이 됐든 재판상 분할이 됐든 기본적으로 뭐예요? 원칙은 현물 분할을 원칙으로 해요. 단지 현물을 분할할 수 없을 때 대금 분할이 가능하기도 하지만 일단 현물 분할. 세 번째 공유관계가 존속되는 한 공유물 분할 청구권만 독립하여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번에 공유토지를 현물 분할할 경우에 반드시 공유지분 비율대로 반드시 요게 지금 틀린 거죠. 아니 맞네요. 반드시 뭐라고 했어요? 토지 면적을 분할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맞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경제적 가치를 고려해서 분할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갑이 2분의 1, 을도 2분의 1인데 공유 토지가 100평이에요. 그러면 이 토지 중에 도로가에 붙어 있으면 경제적 가치가 높을 거고 도로로부터 약간 떨어져 있으면 경제 가치가 하락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비율 퍼센트로 해서 경제적 가치를 고려해 가지고 예를 들면 도로가에 있는 토지는 한 40평 주고 도로부터 떨어지는 부분은 한 60평 정도 이 정도로 해서 균형성을 맞춰줘라 라는 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경제적 가치를 반드시 고려해야 되지 반드시 지분 비율로 이걸 분할한다. 그럼 X가 돼버립니다. 예, 이건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5번에 공유물 분할의 조정 절차, 이거 조심하세요. 조정 절차에서 공유자 사이에 현물 분할 협의가 성립이 됐다면 공유 관계가 소멸이 된다라고 돼 있는데요. 요건 등기를 해야 돼요. 자, 우리가 공유물 분할 소송을 제기해서 공유물 분할 판결이 떨어지면 형성 판결이기 때문에 등기가 없더라도 바로 쪼개지잖아요. 분할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긴 조정 절차를 거쳐서 협의로 분할이 됐어요. 협의로 분할이 됐다면 이건 186조에 따라서 등기를 갖춰야 소멸이 돼요. 그래서 요 시험도 우리 시험에서도 배정이 됐죠. 우리 시험은 27회 때인가 배정이 된 시험 지문입니다. 한번 간평에 나왔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즉시라고 돼 있는데 X가 된 거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됩니다. 5번이. 그래서 우리가 알고 계실 거는 요 4번 같은 거, 5번 같은 거 이런 건 기억하고 요 3번도 우리가 잘 안 보는 지문이잖아요. 그래서 공유물 분할 청구만이 독립해서 시효로 소멸되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왜 그러냐면 소멸시효라는 제도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 시험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어요. 연관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멸시효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고 소멸시효 대상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공유물 분할 청구 형성권은 소멸시효 대상이 아니에요. 그건 소멸시효 쪽의 문제지만 일단 나왔으니까 한번 눈여겨만 좀 봐주시라는 거. 그래서 3번, 4번, 5번 정도만 좀 정리를 해 주셔요. 이것만. 자, 31번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명의신탁입니다. 자, 명의신탁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명의신탁은 지금 우리가 2자간이죠. 2자간 명의신탁, 그 다음에 3자간 명의신탁, 중간생략형, 그 다음에 계약 위임형 명의신탁 같은 게 나오는데 2자간 명의신탁에서도 이제는 이제 횡령죄 같은 거 요건 성립이 안 됩니다만 이런 게 저번 달에 판례가 나와버렸죠. 그래서 3자간 명의신탁에서 횡령죄가 안 나왔는데 이젠 뭐 횡령죄가 또 안 나오죠. 지금은. 자, 1번 투기, 탈세 등의 방지라는 법의 목적상 명의신탁 약정은 그 자체로 선량한 풍속, 요 풍속입니다.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한다 그랬는데요. 이건 지금 옳은 걸 찾으라고 했는데 요건 X가 됐네. 위반이다 그러면 안 되죠. 요건 강행법규예요. 강행법규에 위반이 될 수는 있어도 요 103조 여기는 안 되죠. 여기는요. 그래서 요걸 하나 조심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명의신탁이 강행법규 위반돼서 무효가 됐습니다. 그러면 신탁자, 수탁자가 혼인해버렸네요. 혼인하여 명의신탁 약정이 체결된 때로부터 이 명의신탁은 유효가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신탁 때부터 이게 틀린 거예요. 때부터 이게 틀린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혼인이 법률 혼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명의신탁을 예를 들면 5월 1일 날 명의신탁을 했어. 근데 여기서 결혼을 해버렸어. 결혼을 7월 1일 날. 그러면 당연히 여기까지는 명의신탁은 무효예요. 근데 여기서 결혼했잖아요. 결혼하게 되면 탈세 혐의가 없다면 부부간의 명의신탁은 유효거든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유효가 돼요. 그러니까 이 명의신탁을 할 때부터 유효가 되는 게 아니라 이건 소급하지 않습니다. 혼인할 때부터 유효가 돼요. 혼인할 때부터 유효가 되기 때문에 2번도 X가 됐네요. 3번의 부동산의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는 수탁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취득한 악이 조심하세요. 요거 동그란 밑줄 악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대항할 수 없다라고 해야 되죠. 왜 그러냐면 명의신탁이 무효이더라도 요걸 수탁자로부터 이걸 다시 물려받은 사람이 있어요. 제3자가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선악을 불문하고 얘는 유효 무효 얘는 유효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요거에 악의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요 부분이 틀린 지문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1번은 103조 위반이 아닌데 틀렸고, 요건 혼인한 때부터 유효가 돼야 되는데 처음부터 유효라고 했으니까 틀렸고, 대항할 수 없는데 대항할 수 있다라고 해서 틀린 지문이 됩니다. 자, 4번에 보면, 자, 농지법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서 명의신탁을 한 경우에도 그에 따라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오케이. 불법 원인 급여라고 할 수는 없다. 왜 그러냐면 이건 103조 위반이 아니고 강행법규 위반이 되니까 반환 청구가 돼야 안 돼요. 이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 원인 급여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옳은 정답이 되네요. 조세 포탈 등의 목적 없이 종교단체장의 명의로 그 종교단체 보유, 보송산 소유 등기를 한 경우에 이건 뭡니까? 단체와 단체장 간의 명의신탁. 역시 이것도 명의신탁은 무효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명의신탁은 무효 그럽니다. 그러면 결국은 여기에 지금 명의신탁 옳은 거 그랬으니까 이런 부분들 몇 가지인데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험에 낼 때에 지금 1번이나 2번이나 3번 지문 정도는 우리 시험에도 배정이 될 거예요. 1, 2, 3은. 근데 4번이나 5번 같은 경우는 안 나오는 판례입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여기서 31번은 1번, 2번, 3번을 수정을 좀 해가지고 꼭 기억을 하시라라고 부탁을 좀 드릴게요. 자, 32번에 보시면요. 갑은 을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을 소유 X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자, 그 후 X의 담보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서 을의 X에 대한 사용 수익을 배제하지 않는 지상권을 함께 취득하였다. 그러면 지금 을이라는 사람이 토지 소유자인데 여기다가 누가 했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설정했거든요. 이건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담보가치 하락을 위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저당권자이면서 이 토지에 여기 토지 이 부분이 이 토지에 뭐가 있는 거예요? 저당권 플러스 뭐예요? 지상권을 이렇게 취득한 거죠. 그럼 이 갑이라는 사람은 이 지상권을 사용 수익하려고 지상권을 취득한 게 아니고 담보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서 지상권을 취득했다 보시면 돼요. 자, 1번 여기 옳지 않는 것은 되어 있습니다. 옳지 않는 거 1번에 갑의 지상권은 피담보 채무는 당연히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지상권의 피담보 채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상권은 뭐 보증을 넣거나 뭐를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담보가치 하락을 막기 위한 거니까. 요것도 참 애매하죠, 글자가. 이것도 애매하게 만들었는데 올해 간평 문제가 좀 매끄럽지가 못해요. 지문 자체가, 문장이. 자, 2번에 갑의 채권이, 자, 채권이에요. 시효로 소멸하면 당연히 뭐예요? 지상권도 소멸이 돼요. 왜 그러냐면 담보가치 하락이잖아요. 하락인데 저당권이 소멸됐어요. 그럼 당연히 뭐야? 지상권도 소멸되는 거예요. 당연히. 저당권이 소멸되면 지상권도 소멸이 되죠. 3번의 갑의 채권이 변제 등으로 만족을 얻어, 자, 이것도 소멸입니다. 이거 소멸됐다. 소멸하면 지상권도 어떻게 돼요? 당연히 소멸한다. 이것은 2번하고 3번을 이렇게 묶어 놓으실래요? 2번, 3번을 같이 묶어서 좀 읽어주시면 돼요. 지금 이 감정평가사 문제가 실제는 이게 그림 파일이라 그림 파일인데 이걸 다 타자기로 쳤어요. 일부러 다 타자를 쳐가지고 갖다 놔다 보니까 약간 오타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감안하고 좀 봐주세요. 알겠죠? 워낙 시간이 없는 관계상 타자를 하다 보니까 잘 안 나오더라고요. 수정을 한다고 계속 했는데. 자, 그 다음에 제3자가 갑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한 없이 X 위의 건물을 신축했네. 나쁜 사람이네. 병이라는 사람이 여기다가 건물을 이렇게 신축을 한 거야.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을 했다.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해요? 갑이라는 사람, 지상권자죠. 그럼 축조의 중도를 요구할 수 있다. 맞아요. 이게 물청을 행사할 수는 있어요. 아무리 담보가치 하락을 위한 지상권자이더라도
그러나 손해배상이다라고 하는 거 있죠? 이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4번은 우리 시험에도 충분히 배정될 수가 있거든요. 자, 5번에 제3자가 X토지를 점유 사용할 경우에 갑은 지상권의 침해를, 여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건 안 됩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안 돼요. 그래서 틀린 거니까 5번이 정답인데 요 4번하고 연결해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2번은 5번이 정답이 됩니다. 물청은 가능해요. 근데 손해배상은 안 된다는 걸 하나 정리해 주세요. 얘는 지상권이 아니에요. 담보가치 하락, 토지의 담보가치 하락을 막기 위한 지상권이에요. 그래서 저당권이 소멸되면 지상권은 당연히 소멸해요. 당연히 등기가 없더라도 당연히 소멸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33번인데요. 분묘기지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거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 부분은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 감정평가서를 4월 24일 날 시험을 봤는데요. 긁고 나서 이틀 있다가 대부분 판례가 변경이 돼서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아마 이게 며칠 사이에 답이 중복 답안이 됐는데 아마 이게 확정 답안은 그대로 갈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험이라는 것은 시행 1 기준이거든요. 시행 1 기준일 때는 이게 문제였어요. 분묘기지권은 취득시효의 경우에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이게 맞았거든요. 근데 지금 며칠 사이에 요게 분묘기지권은 지료를 지불해야 된다. 취득시효 하더라도 하고 대법원이 나온 거예요. 그 이유는 그 분묘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이 제한당하고 있는 거니까 당연히 이건 지급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지금 우리 시험에서 이제 앞으로 요건 있다로 바꿔놔야 되겠죠. 있다. 그래서 요것도 일단 틀린 걸로 봐야 되죠. 지금은. 근데 우리 시험에 요 감정평가사가 시험을 볼 때는 답은 3번만 답이었었어요. 왜냐하면 법규 규정의 효력으로서 상실된다 했는데 요것이 시험이었거든요. 답이었는데 지금 우리는 판례까지 넣는다면 이렇게 1번과 3번을 넣어줘야 맞아요. 지금 현재. 그래서 우리 시험은 2개를 같이 놔야 됩니다. 이제는 판례가 바뀌었으니까 엊그저께. 그래서 분묘기지권 지료를 지금은 부담합니다. 토지 소유자가 요구하게 되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도 시효취득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분묘는 다른 곳으로 이장을 됐어요. 이장이 돼버렸다 그러면 당연히 소멸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5번에 분묘가 일시적으로 멸실됐다 하더라도 자, 유골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즉 산사태 등으로 인하여 유골이 쓸려갈 수 있잖아요. 근데 유골이 존재한다면 다시 복귀할 수 있다. 존속된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일단 저는 1번과 3번을 갖다 놨는데 아마 가다방 같은 경우도 3번은 아마 답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확정 판결이 이게 확정 답안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렇게 1번하고 3번 이렇게 정리를 해 놓습니다. 지금은 분묘기지권 취득시효하면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요구하면 지료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4번에 전세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옳은 것을 찾으라 그랬네요. 자, 1번에 전세권이 성립된 후에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다 하더라도 전세금 반환 채권 채무가 당연히 누구에게 신소유자에게 이전된다. 이전되지 않는다 했으니까 이건 X가 됐습니다. 2번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자 마친 전세권 설정 등기 이 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는 당연히 무효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무효가 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실체 관계에 부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유효가 될 수 있다. 이게 어떤 의미냐? 좀 이것도 매끄럽지가 못하죠. 지문이 어떤 거냐면 전세권 설정 등기가 존속기간이 우리가 그 약속을 할 수가 있잖아요. 5월 1일부터 존속기간 합시다. 근데 그 전에 등기를 하는 거야. 등기를.
그럼 이건 실체관계 부합되니까 당연히 유효죠. 그 등기 자체는. 존속기간이 시작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 등기를 무효로 할 수는 없어. 전세권 설정 등기는 미리 하잖아요. 미리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실체관계 부합되기 때문에 무효이다. 그러면 X가 돼버립니다. 세 번째, 전세권을 설정할 때 전세금이 반드시 현실적으로 틀렸죠. 예, 이건 뭐라고 했어요? 기존 채권으로 가름할 수 있다 없다? 예, 있다. 기존 채권을 가름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수수되어야 된다. 그러면 X가 됩니다. 자, 건물의 일부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자, 이걸 우리가 일부 전세라 그래요. 일부 전세권 그럽니다. 그럼 일부 전세권자는 당연히 뭐예요? 분할이 안 되면 전부 경매는 안 되고요. 그럼 뭘로 가야 돼요? 다만 누군가가 경매를 붙이면 전부에 대한 우선 변제권은 있어요, 없어요? 우선 변제권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전부 경매는 안 된다. 신청할 수 없습니다. 5번의 전세권자가 통상의 필요비를 지출했을 경우 그 비용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맞는 질문이네요. 이 전세권자는 필요비 청구권은 없고요. 뭐만 있다는 거죠? 유익비 청구권만 가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34번은 우리 시험에 전세권에 대해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질문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죠. 자, 35번에 2020년도 5월 신탁자 갑이 그의 친구인 수탁자 을이 부동산 X부동산에 대해서 명의신탁을 약정한 후 을이 직접 계약 당사자가 되어, 자, 요게 뭐죠? 지금 계약 유의명 명의신탁이네요. 자, 그러면 요걸 그림을 그려놓고 보면, 자, 누구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자, 명의신탁을 을하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을이라는 사람이 병이라는 사람의 부동산을 매매하고 등기가 넘어왔다. 이렇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 병이라는 사람이 이 명의신탁 사실을 전혀 몰라요. 얘가 선이다. 그럼 매매는 뭐가 돼? 유효가 되는 거고, 등기도 유효가 되는 거고, 그럼 소유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네, 을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근데 만약에 여기가 악의자였다. 그럼 매매는 무효. 등기도 뭐가 돼요? 무효. 그럼 당연히 소유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병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명의신탁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정리해 보면 옳지 않는 거를 찾아가라 그래요. 35번은 계약 유의명 명의신탁입니다. 계약 유의명 명의신탁. 자, 1번 갑과 을 사이 명의신탁 무효. 맞죠? 자, 병이 갑과 을 사이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몰랐다. 몰랐다는 건 뭐예요? 선이라는 의미잖아요. 자, 을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해요. 지금 요 선의는 매매 유효, 을의 등기 유효. 3번 병이 자, 갑과 을 사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쳐질 때를 기준한다. 그게 아니라 계약을 할 때, 법률행위 시.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돼요. 등기할 때가 아니에요. 등기할 때 기준한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보통 법률행위 시에 알았냐, 몰랐냐? 그걸 가지고 따지죠. 그래서 민법의 기준점을 물어볼 때는 보통 법률행위 시 이게 기준이에요. 자, 4번에 을이 X 소유자가 된 경우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 있잖아요. 이 매수자금은 당연히 뭐예요? 우리가 부당이득이거든요. 그럼 이건 돌려줘야 돼? 안 돌려줘야 돼요? 돌려줘야 되는데 요게 부당이득으로 요 등기를
뭐 부당이득으로 돌려준다 그러면 이건 X가 되고요. 요 자금, 요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 줘야 됩니다. 등기를 주는 게 아니에요. 5번에 병이 갑과 을 사이 명의 신탁 사실을 안 경우, 이거 알았다는 건 뭐가 되죠? 악의가 된 경우에도 자, 을이 그 사정을 모른다라는 건 뭐예요? 정이죠. 선이 정에게 X 토지를 매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면 정은 X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건 뭐예요? 선이 악이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갑이란 사람, 을, 그 다음에 병. 자, 이 사람이 뭐예요? 이렇게 나왔죠. 이게 악의자예요. 그럼 이거 등기 무효니까 이건 무효죠. 등기는. 그럼 소유자가 누구예요? 병이거든요. 소유자가. 근데 얘가 팔아먹어 버린 거죠. 정한테. 그럼 이 정은 어떻게 돼요? 선이 악의를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래서 여기 요 정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래서 정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게 지금 우리 시험에 충분히 배정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요건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35번은 그래도 괜찮아요. 문제 좋은 문제입니다. 자, 36번에 유치권에 관한 문제 중 옳지 않는 것은 되어 있네요. 자, 1번의 건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한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은 자, 보증금은 결련성이 없어요. 그럼 유치권이 안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채권이 아니다 그랬으니까 이건 뭐예요?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고, 두 번째 임대인이 건물 시설을 하지 않아 임차인 건물을 임차 목적물대로 사용하지 못하였다 그러면 이건 뭐가 되는 거야? 지금 손해배상 청구권은 건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다. 손해배상 그러죠? 이것도 역시 결련성이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예요? 유치권을 가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역시 뭔가 생긴 채권 틀렸네요. 자, 그래서 2번. 그 다음에 수급인 재료가 됐네요. 그러면 당연히 뭡니까? 요건 누구 거예요? 수급인 소유가 돼서 이건 유치권 자체가 안 돼요. 유치권은 타인 소유해야 되거든요. 근데 수급인이 재료를 내서 건축했다면 당연히 뭐예요? 이건 유치권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자, 여기도 보니까 채무자를 직접 점유한다. 그럼 이건 유치권이 안 나오죠. 우리가 제 3자하고 나오잖아요. 3자. 그럼 3자가 나올 때 직접 점유한다. 3자가. 그럼 이건 유치권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는 건 유치권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5번에 유치권자가 점유 침탈로 자, 유치권을 당연히 점유가 상실된 거죠. 그럼 유치권은 당연히 원칙적으로 어떻게 돼? 소멸돼요. 다만 나중에 점유권에 의해서 반환 청구를 받으면 유치권은 회복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일단 점유가 상실되면 소멸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36번 두 번째가 정답이 됩니다. 손해배상 하고 나오면 일단 안 되는 걸로 좀 봐주시면 되고요. 자, 38번 저당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거 그럽니다. 자, 1번에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 부동산에 압류가 있으면 저당권 설정자의 저당 부동산에 관한 차임 채권에도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이게 지금 과실이거든요. 그럼 원칙은 과실은 저당권 효력이 미쳐야 안 미쳐요? 원칙은. 이건 안 미치는 거잖아요. 근데 언제요? 목적물을 압류한 후에는 미친다라고 했죠. 미친다 그러면 당연히 맞는 지문이죠. 압류한 후에는 미친다. 2번 저당 목적물의 변형물, 가치 변형물 물상대비. 자, 이미 제3자가 압류했다 하더라도 당연히 저당권자가 저당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래서
저당권자가 스스로 이를 압류하지 않으면 물상대위를 행사할 수 없다라고 했네요. 이건 X가 되죠. 이 압류는 물상대위, 가치 변형물은 제3자가 압류하든 저당권자가 압류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당권자가 스스로 압류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2번이 정답. 3번의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당권과 피담보 채권은 분리할 수 없다. 4번의 저당권 효력은 원칙적으로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에 당연히 미칩니다. 원칙은 단 나중에 이제 제3자 소유물이 되거나 또는 뭔가 정당한 권원이 있어요. 정당한 권원이 있거나 또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배제특약, 당사자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저당권 효력이 안 미칠 수 있는데 이런 말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미치는 겁니다. 5번의 저당 부동산에 대해서 지상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이걸 대위 말소라 그래요. 대위 변제. 대위 변제하고 당연히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3취득자의 보호 방법이죠. 이것도. 그래서 정답은 2번인데요. 지금 38번은 1번부터 5번까지 버릴 게 없어요. 다 알고 계시는 게 좋고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충분히 나와요. 우리 시험에. 자, 39번인데 지금 이게 공동저당인데 올해 우리 시험에도 공동저당 계산 문제는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여력이. 근데 이게 상당히 좀 복잡하게 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읽을 때 읽기가 상당히 옹삭해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설문지인데 이걸 읽고 찾는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자, 먼저 뭐라고 되어 있는가 볼게요. 갑은 을에 대한 2억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을소유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 을 소유 X토지하고 Y 건물이 있네요. 이렇게 Y 건물에 대해서 각각 1순위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누가요? 갑이라는 사람이 얼마였죠? 2억이네요. 그럼 여기도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2억을 갖고 있는 거죠. 공동저당이니까. 자, 이렇게. 그리고 나서 뭐라고 되어 있냐 그랬더니, 병은 을에 대한 1억 6천이네요. 1억 6천에 대한 담보권을 가지고 있다. 그럼 2번 저당권, 여기다가, 병이라는 사람이 얼마예요? 1억 6천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정이라는 사람이, 여기 정이라는 사람이 얼마짜리? 7천이네요. 7천의 담보권을 가지고 있다. 그럼 지금 이렇게 저당권을 갖고 있는 게 공동저당이에요, 지금. 그랬을 때 뭐라고 하면 정이 Y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지금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것은 이 사람 거, 요 배당금이 얼마냐를 찾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얘가. 그러면 언제 뭘 구해야 돼? 요, 갑이라는 사람이 X와 Y로부터 얼마씩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를 먼저 구하면, 얘 정은 금방 찾을 수는 있어요. 자, 요걸 한번 넘겨보면, 자, 먼저 요걸로부터 해보자고. 요걸 가지고 아까 갑이라는 사람 X 부동산 없다. 이거 이렇게 해볼까요? X로부터 갑이라는 사람이 받고자 하는 금액을 먼저 찾는 거예요. Y도 갑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찾으면 금방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자, 먼저 X가 얼마였냐면 낙찰금이 3억이었네. 그렇죠? 그럼 자, 먼저 2억을 받아야 되니까 곱하기, 그 다음에 낙찰금이 총 얼마예요? X가 3억에 매각됐고 Y가 1억에 매각이 된 거잖아요. 그럼 여기 4억이네요, 총 낙찰금은. 그리고 A로부터 받으려고 하니까 지금 X로부터, 그러면 X가 3억에 낙찰이 된 거예요. 그럼 요 금액은 나오게 돼요. 이 금액이 뭐야? X로부터 받고자 하는 금액이에요. 그러면 아마 요게 1억 계산해 보면 5천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Y로부터 받으려고 하면 2억 곱하기
다시 4억에다가 지금 Y가 얼마에 1억에 낙찰이 됐으니까 금액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갑이 받아갈 돈이 지금 5천이니까 5천 받아가야 되나? 그죠? 이렇게 5천을 받아가 버립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남아있는 거 5천이 남아있잖아. 1억이 지금 낙찰됐으니까. 그럼 결국 정이라는 사람은 나머지 금액, 자기가 7천을 갖고 있잖아요. 7천을 가지고 있지만 여기서는 5천밖에 받아갈 수가 없어요. 그럼 정답은 이건 이미 5천은 갑이 받아갔으니까.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데요. 계산은 아주 쉬워요. 아주 쉬운데 여기서 여기까지 문장을 읽는다는 게 시간이 걸려요. 이걸. 그게 좀 약간 좀 그래서 그러지. 문제는 아주 쉬운 문제예요. 요 사실관계를 찾느냐가 문제인 것이지. 사실관계를 찾느냐라고 하는 게 문제이죠. 이것들은. 그래서 정답은 4번 5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네요. 나중에 한번 우리가 이론 시간에도 한번 풀어드릴게요. 근데 올해 우리가 시험에 나올 확률이 좀 높은 문제거든요. 이건. 자, 40번 마지막 문제. 전세권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는 거 그랬는데 1번의 저당권 설정자는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자, 전세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갑이라는 사람 집이 있고 을이 전세권이 붙었는데 여기에 뭐가 붙었다는 거예요? 병이 저당권이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전세권이 소멸되면 저당권도 소멸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저당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당연히 소멸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가 됐네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돼요? 용익물권성. 당연히 소멸이 돼버린 거잖아요. 전세권 자체가. 그럼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게 틀렸네요. 실행할 수 없습니다. 정답은 2번. 왜 그러냐면 전세권이 존속기간으로 만료되면 더 이상 저당권을 실행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당연히 전세권이 없는데 저당권이 어떻게 경매를 붙여요? 뭘 경매 붙여요? 그래서 이건 틀린 지문이고 3번에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저당권자는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물상대위를 인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번에 전세금의 반환 채권은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니다. 이 전세권의 목적물은 뭘 말하죠? 말 그대로 전세권이에요. 전세권 이게 뭐예요? 사용하고 수익하는 것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삼는 것이지 전세금 반환 채권은 물상대위,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게 아닙니다. 5번에 전세권이 기간 만료로 소멸이 된 경우에 전세권 설정자는 원칙적으로 전세권자에 대해서 전세금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전세권자에 대해서라고 되어 있죠. 당연히 반환 청구를 갖습니다. 만약에 소유자가 바뀌었을 수 있잖아요.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당연히 전세금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신소유자에게. 만약에 원래 소유자가 바뀌지 않았다면 당연히 전세권 설정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40번까지가 우리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감정평가서가 문제가 나와서 해설 강의를 해드린 건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문제가 매끄럽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올해 이 감정평가사가. 그래서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우리가 풀어봄으로써 우리가 10월 30일 날 예상치를 갖다 놓을 수가 있거든요. 대략 바운더리를 어느 정도 나오는지 알 수가 있다고. 그래서 또 감정평가사 문제가 중개사 쪽으로 계속 연결이 돼요. 그래서 내가 감정평가사가 나올 때마다 계속 문제를 풀어주고 또 우리가 모의고사라든지 또는 예상 문제에다가 넣어가지고 같이 풀기는 합니다만 올해는 별도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했으니까 한번 들어보고 부담 없이 참조가 될 수 있다면 도움이 되지 않겠냐 생각이 됩니다. 자,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자, 그래서 한번 더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